손 놓으시오. 내 아이가 죽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에 전해지는 야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깊은 밤 경기도 광주 땅의 김진 사택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흔들어댔습니다. 나무틀이 삐걱거리며 비명처럼 울었고 그 소리 사이로 더 무서운 것이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였지요. 옛날 옛적 이 집은 만석군으로 소문난 양반가였습니다. 높은 담장과 깔끔한 행각, 그리고 안채의 군자임을 자랑하는 집이었지요. 그러나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지난 석 달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한 사람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3대 독자인 도련님은 태어난 그날부터 울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젖을 주어도 약을 주어도 멎지 않는 울음이었지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울음이 점점 가라앉을 때였습니다.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죽음이 다가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울음이 완전히 멎으면 그 다음엔 숨도 멎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안에는 수많은 촛불이 켜져 있었으나 그 빛은 온기가 아니라 무덤을 밝히는 등불처럼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안방마님인 노마님은 지팡이를 짚고 아이의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석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고 눈에는 공포의 빛이 깊이 고여 있었습니다. 노마님은 조선 팔도에서 젖이 넉넉하다는 유모를 10명이 넘게 불러들였습니다. 그 중에는 덩치가 산만한 여인도 있었고 젖이 물처럼 솟아난다는 소문난 여인도 있었으며 아이 달래는 솜씨가 신통하다는 나이 든 유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누구의 가슴에도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격하게 돌려버리거나 마치 독이 든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고 울음을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노마님은 급기야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마을에서 굿을 잘한다는 매화당이 들어와 온 집안을 돌아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고운 여단의 저주가 붙었습니다. 큰 굿을 올려야만 저주를 끊을 수 있습니다. 노마님은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상을 차리고 삼색실과 백지를 두르고 매화당은 밤새 날뛰며 장구를 두들겼습니다. 북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까지 울려 퍼졌고 달게 피를 뿌린 제상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꺼질 때마다 매화당은 저주가 버티고 있다며 더 큰 굿을 요구했습니다. 이틀 사흘이 지났으나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각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서울 출신의 의원 당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코 앞에 손을 가져다 대며 여러 번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아이가 울음을 멈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노마님은 고개를 저으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그러고 보니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그날 밤, 방 안에 산내음이 스쳐갔을 때. 그때만큼은 아이가 잠시 울음을 멈추고 편안한 얼굴을 보였던 것입니다. 곁에 있던 하인 한 명이 주저하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이요. 아이를 낳은 날 밤에만 방 안에 산내음이 스쳐가셨습니다. 약초 같은 냄새였지요. 강도윤의 눈빛이 깊은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주도 아니지요.
이 아이는 특정한 향에만 안정됩니다. 제가 아는 처방 중에 안정향을 기본으로 한 조합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냄새가 이 방에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촛불조차 흔들림을 멈춘 듯한 정적이었지요. 노마님은 강도윤의 눈을 가득 채운 그 확신을 보았고 떠올리지 않아도 떠올라오는 한 사람의 얼굴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노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길게 한숨을 내쉬며 집안에서 가장 믿음직한 늙은 행랑아범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그 아이를 데려와라. 경기도 광주의 깊은 산골에는 작은 초과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기와가 떨어질 것 같은 낡은 집이었지만 그곳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향실은 어린 시절부터 약초를 따고 바느질로 갓난한 살림을 이어왔습니다. 손재주가 남다른 그녀는 특히 향낭을 만드는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산에서 직접 따온 약초들을 조합하여 만드는 향낭은 단순히 향기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정향을 기본으로 하되 백합근과 함께 쓰는 특수한 조합이었지요. 그리고 거기에 향실만이 아는 비밀 약초 하나를 더했습니다. 산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작은 풀로 이것을 더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돈을 주고 향실의 향낭을 찾아갔고 특히 아이를 재우는데 신통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향실은 매번 정성껏 향낭을 만들었습니다. 약초를 그늘에 말리고 손으로 곱게 빻고 명주 헝겊에 담아 실로 꿰맸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마치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손에서 나간 향낭이 누군가의 밤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 그것이 향실의 작은 자부심이었지요. 그러나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날로 나빠져 갔습니다.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밤마다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값은 날로 불어났고 향실이 버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빚이 쌓이고 쌓여 마을 한편에 돌아가는 소문까지 퍼졌지요. 저 집딸이 아무리 바느질을 잘해도 소용없다더라. 약값을 어찌 감당하겠나. 그때 김진사택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중개를 하는 낯선 남자는 냉정한 목소리로 제안을 꺼냈습니다. 대감댁에서 조용한 거래를 원하신다. 아버지의 약값을 모두 갚아드리고 대신 한 가지만 해주면 된다. 아이를 낳아주는 것이지. 향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면 내일 당장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너도 알지 않느냐? 이미 마을의 소문이 다 퍼졌다. 내 아버지는 약값조차 못 내는 사람이라고. 향실은 그날 밤 아버지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선택은 없었습니다. 10달이 지나 아이를 낳은 그날 밤, 향실은 아이를 단 한 번밖에 품에 안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작은 온기가 가슴에 닿는 그 찰나, 차갑게 내려다보는 시어머니의 눈빛과 함께 매몰찬 축객령이 내려왔습니다. 소임을 다했으니 나가라. 엽전 꾸러미가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철그럭거리는 소리가 마치 향실의 심장을 찢는 것만 같았습니다. 문이 굳게 닫혔고 향실은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방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행각의 한 구석,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작은 향낭 하나를 몰래 놓아둔 것입니다. 자신이 평소에 만드는 방식 그대로 안정향과 백합근, 그리고 그 비밀 약초를 조합한 향낭이었습니다.
향실은 떨리는 손으로 향낭을 구석에 밀어 넣으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내 아이가 편안히 잠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돌아온 초과는 더 차갑고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향실은 아이를 낳은 직후라 젖이 아직도 불어돌처럼 딱딱해지며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젖은 야속하게도 차고 넘쳐 흘러내렸고 그 고통 속에서 향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젖을 짤 때마다 가슴이 바위덩이처럼 무거워지고 열이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육신의 고통 따위는 자식을 잃은 찢어지는 마음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향실은 밤마다 귀를 막아야 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어미를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만 같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을 때 밤의 한가운데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행랑아범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향실아, 도련님이 오늘 밤을 넘기면 끝이요. 마님께서 불러 계시다. 행랑아범의 급박한 정갈에 향실의 심장은 두 종류의 감정으로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가 굶어 죽어간다는 공포와 다시 그 집으로 발을 들이는 것이 의미하는 수모와 위험. 두 가지 감정이 가슴 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못 갑니다. 저 같은 천한 것이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미 돈 받고 팔아넘긴 자식 아닙니까? 향실은 문지방을 넘지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 말은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한 것이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과는 달리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윗목에서 힘겹게 기침을 하던 아버지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아버지의 얼굴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가거라 향실아. 피덩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내가 어미가 아니냐. 가서 살려라. 살리고 나서 죽더라도 어미 노릇은 한 번은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갈라지는 목소리가 향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향실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가 입던 낡은 무명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재를 두 손에 가득 긁어 모았습니다. 거울을 볼 용기는 없었지만 망설일 시간도 없었습니다. 재를 이마와 볼, 턱 밑까지 덕지덕지 문지르고 머리를 풀어헤쳤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 곱디곱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길거리를 떠도는 거지와 다를 바 없는 흉한 몰골만이 남았습니다. 향실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향실이 아니다. 나는 이름도 없는 유모다. 내 입은 꿰매어 붙였다. 죽어도 말은 하지 않으리라. 자신이 어미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면, 아니, 아이 곁에 단 한순간이라도 더 머물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신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밤길을 재촉하여 김진사택 뒷문에 당도했을 때 싸늘한 밤기운 속에서 노마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향실의 흉한 몰골을 본 노마님은 잠시 놀라는 듯 했으나 이내 표정을 굳히고 차갑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 손주만 살려다오. 허나 명심하거라. 내가 이 아이의 생모라는 것이 며느리나 내 아들에게 알려지는 날엔 내 목숨은 온전치 못할 것이야. 아이가 살아나면 너는 벙어리 흉내를 내며 그저 유모 노릇만 해야 한다. 절대 아이를 보며 울어서도 안 되고 어미 티를 내서도 안 된다. 알겠느냐? 향실은 대답 대신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으나
찢어질 듯 아픈 가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마님, 제 목숨을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제 혀를 깨물어서라도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부디 제 아가만 안게 해 주십시오. 안내받아 들어간 방에는 수많은 촛불이 켜져 있었고 양 냄새와 비릿한 피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방 안 공기는 후끈했으나 이상하게도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방이었지요. 향실의 눈에는 오직 아랫목 금치 위에 누워있는 자그마한 생명체만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본 아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태어날 때의 포동포동하던 살집은 온데간데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숨만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향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노마님의 다급한 재촉에 향실은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퉁퉁 불어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젖가슴이 드러났습니다. 향실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마치 솜털처럼 가벼웠는데 그 가벼움이 향실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향실은 속으로 피를 토하듯 외치며 가슴을 아이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가 제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유모의 젖도 거부하던 아이가 눈을 번쩍 뜨는 것이었습니다. 냄새였습니다. 10달 동안 한 몸으로 지내며 맡았던 어미의 살냄새. 그 익숙하고 포근한 향기를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입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향실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더니 허겁지겁 빨기 시작했습니다. 적막한 방 안에 젖바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말라버린 땅에 내리는 단비 소리 같기도 했고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타오르는 불꽃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노마님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억지로 먹이려 해도 입을 다물던 아이가 제 어미 품인 줄은 귀신같이 알고 저리도 평온하게 안겨있다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이 결코 허투루 된 말이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향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젖을 빠는 아이의 온기가 가슴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아팠던 전 몸살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벅차오르는 환희와 서늘한 슬픔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리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젖을 먹는다는 게 사실입니까? 잠옷바람으로 달려온 본처 정씨는 방 안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흉측한 몰골을 한 낯선 여인의 품에 안겨 세상 모르고 젖을 빨고 있는 아들. 자신이 그토록 안아보려 해도 발버둥 쳤던 아이가 저런 더러운 거지의 품에서는 천사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 씨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안도감보다는 질투와 의구심이 먼저 고개를 들었지요. 어머님, 대체 저 여인은 누구입니까? 어디서 저런 천한 것을 데려오셨습니까? 정 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향실은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바짝 엎드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감췄습니다. 노마님은 짐짓태연한 척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길가에서 주워온 오갈 데 없는 여인이다. 벙어리에다 정신도 온전치 못해 보이긴 하나 저 하나는 잘 도는 듯하여 내가 급히 데려왔느니라. 아이가 살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벙어리라고요? 저 행색 좀 보십시오. 저런 더러운 것이 감히 아이를 안다니요. 당장 내치십시오.
정 씨는 혐오스럽다는 듯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이를 살린 은인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불길한 존재로만 보였습니다. 본처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품을 거부한다는 수치심이 정 씨의 가슴을 새까맣게 태워 나갔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저지 나오느냐? 아니면 아이를 달릴 재주가 있느냐? 3대 독자가 죽어가는데 정갈한 유모 타령이나 할 때냐 말이다. 노마님의 호령이 떨어지자 정 씨는 입을 다물었으나 향실을 쏘아보는 눈빛만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천천히 향실에게 다가가 발끝으로 허벅지를 툭툭 건드려 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벙어리라니 말기는 알아듣느냐? 향실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여기서 고개를 들면 혹여라도 정 씨가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지도 모릅니다. 비록 죄를 치라고 머리를 풀었으나 여자의 직감은 무서운 법입니다. 향실은 짐승처럼 더욱 납작 엎드렸고 마치 정말로 지능이 모자란 벙어리인 것처럼 멍청하고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필사적으로 연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 씨는 혀를 찼습니다. 정말이지 꼴불견이구나. 저런 미천한 것에 젖을 먹고 자라야 하다니. 내 팔자도 참 기구하구나. 정 씨는 돌아서 나가는가 싶더니 문을 닫기 직전 멈칫하며 다시 한번 향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찝찝함,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이 그녀의 뒷덜미를 잡았기 때문이지요. 그때 정 씨의 시선이 우연히 향실의 왼쪽 손목을 스쳤습니다. 낡은 무명옷의 소매 끝이 약간 올라간 곳에서 작은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정 씨의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어디서 본... 정 씨의 눈이 잠시 멈추었지만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한 채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정 씨가 사라지고 방 안에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오자 모마님은 그제야 참았던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향실은 아이를 부서질 세라품에 안은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짐승 취급을 받아도 좋았고 평생 바보 천치 벙어리가 되어도 좋았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마음속에 자라나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새벽녘에 그녀는 무당 매화당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매화당은 정 씨의 방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님, 이 아이에게는 아직도 저주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 더러운 여인이 들어오면서 저주의 기운도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계속 곁에 두시면 화가 집안 전체로 번질 것입니다. 매화당의 말은 정 씨의 불안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행각에서 조용히 지켜온 의원 강도윤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는 노마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마님. 이 아이는 특정 향에만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향은 아이의 몸 안에서 이미 익숙한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맡아온 냄새일 가능성이 큽니다. 강도윤의 말을 듣고 있던 정 씨는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별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 깊은 곳에서 무언가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정 씨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명분만 만들면 된다. 며칠이 지나며 향실은 차갑게 대하는 시선과 적대적인 환경 안에서도 끝내 버텨왔습니다. 아이는 향실의 품에서만 안정되었고 그 사실 하나가 향실을
이 집에 붙잡아두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날로 냉랭해져 갔습니다. 하인들은 노골적으로 향씨를 무시했고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향실은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과 된장 한 숟가락으로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속만 끓이니 몸은 장작개비처럼 말라갔지만 향실은 아프다는 신음소리 한 번 편히 내지 못했습니다. 밤새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정 씨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밀히 자신의 오라비, 현감으로 있는 친정 오라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관가의 힘을 빌릴 준비를 해두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드디어 정 씨가 움직였습니다. 별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 씨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담장을 넘을 듯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내 옷 비녀가 그게 어떤 물건인데 감히 손을 댄단 말이냐. 이 방에 드나든 것은 저 벙어리뿐이다. 당장 저 천한 것에 보따리를 뒤져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향실은 영문도 모른 채 구석으로 내몰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의 낡은 보따리가 낱낱이 파헤쳐지는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짐승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처진 옷가지들 사이에서 번쩍이는 금빛 비녀가 툭 떨어져 굴러나왔습니다. 아, 여기 비녀가 있습니다. 하인의 외침과 동시에 향실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모함이었지만 벙어리 행세를 해야 하는 향실로서는 아니라고 소리칠 입조차 없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싶었으나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하인의 눈이 보따리의 한 구석에서 멈추었습니다. 작은 향낭 하나, 안정향의 향기가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것도 수상한 물건이요. 정 씨는 향낭을 들어보며 코를 찌푸렸습니다. 이것까지도 훔친 것이 아니겠느냐? 어떤 천한 여인이 이런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냐? 이것도 저주의 도구일 수밖에 없다. 그때 행각에서 조용히 나온 의원 강도윤이 향낭을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이 깊은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안정향, 백합근, 그리고 그 비밀의 약초 하나. 이 조합은 시장에서 파는 것이 아니다. 이건 그 손의 처방이다. 강도윤은 그 확신을 깊이 삼켜두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 씨는 향실을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멍석 위에 무릎 꿇려놓고 천천히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하구나. 도둑질한 손버릇도 그렇고 어찌 얼굴을 그리 꽁꽁 숨기고 다니느냐. 혹시 내가 아는 얼굴이라도 되는 게냐. 정 씨의 예리한 직감이 향실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는 순간이었습니다. 향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정 씨는 옆에 있던 하인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가져와라. 저 더러운 얼굴을 씻겨내겠다. 그 말과 함께 향실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이 쏟아지면 제가 씻겨 내려가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끝입니다. 차가운 물이 향실의 얼굴로 쏟아지려는 찰나. 안채 깊은 곳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크게 울리며 노마님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집안 망신시킬 작정이냐? 정 씨가 비녀를 내밀며 억울하다는 듯 하소연했지만 노마님은 비녀를 낚아가 채듯 받아들고는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고작 이 비녀 하나 때문에
3대 독자의 젖줄을 끊을 셈이냐? 유모가 몸져 누우면 내 손주는 또 굶어야 한다. 잃어버린 물건은 찾았으면 그만인 게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정 씨는 돌려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물러간 뒤 노마님은 바닥에 쓰러진 향실에게 싸늘하게 쏘아 붙였습니다. 어미라는 것을 들키지 말라 했거늘 기어이 사단을 만드는구나. 오늘은 내가 막았으나 다음엔 나도 장담 못한다. 죽은 듯이 살아라. 그것이 내가 살고 내 아들이 사는 길이다. 노마님의 뒷모습이 멀어지고 차가운 마당에 홀로 버려진 향실의 어깨 위로 서러운 달빛만이 덩그러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향실의 삶은 더 가혹해졌습니다. 정 씨는 끝까지 향실을 내쫓을 명분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하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향실을 괴롭혔습니다. 밥을 주지 않는 날이 많았고 밤에는 찬 기운이 스며드는 구석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열병이라는 괴질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택은 대문을 굳게 닫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지만 병은 높은 담장을 넘어 기어이 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멀쩡하게 잘 놀던 도련님이 갑자기 새카맣게 타들어가듯 열이 오르더니 눈을 까디집고 무섭게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고 침을 놓고 약을 다렸지만 아이의 상태는 악화일로였습니다. 아님 열이 오장육부를 태우고 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듯합니다. 의원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에 집안은 통곡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천한 것이 들어오고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는 게다. 당장 전연을 광에 가두어라. 향실은 아이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 문지방을 잡고 버텼지만 건장한 하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가 차가운 광에 처박힌 향실은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며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의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침, 구토, 그리고 숨 막히는 소리. 향실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어미가 되어 곁을 지킬 수 없다니.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향실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혹은 노마님과의 약조를 지키기 위해 바보처럼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허나 자식이 죽음의 문턱에 선 지금 약조나 목숨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내가 어미다. 낳은 정도 어미요. 먹인 정도 어미다. 향실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틈새로 무언가 하나가 떨어져 들어왔습니다.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굴러온 것은 낡은 숟가락이었습니다. 향실은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아마도 죄책감에 시달리던 하인 한 명이 양심의 마지막 불씨로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향실은 숟가락을 꽉 쥐고 문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 의원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숨길이 막힙니다. 향실은 숟가락의 끝을 문고리 틈새에 꿰어 넣고 미친 듯이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 끝이 새불에 나무 틈에 긁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향실의 손톱이 뒤집히고 손가락 끝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통증이 전신을 휘감았지만 독이 바짝 오른 어미에게 육신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아가. 어미가 간다. 문고리가 삐걱거리며 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향실은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붙였고 마침내 문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와 피투성이가 된 손. 흡사 지옥에서 기어나온 것과 같은 형상이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천하대장군보다 더 거대했습니다. 향실은 별채의 깊은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방 안의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아이는 눈이 뒤집힌 채 거품을 물고 있었고 정 씨는 아무것도 못하는 채 악을 써대고 있었습니다. 노마님조차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비키시오. 아이가 죽습니다. 정 씨가 가로막으려 했으나 향실은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벙어리 흉내, 바보 연기. 그런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향실은 아이를 거꾸로 안아들고는 등짝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막혀 숨길이 닫혔다는 것을 어미의 본능으로 단박에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등을 쳐도 숨통이 트이지 않자 향실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입을 아이의 조그만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목구멍을 막고 있는 끈적한 가래와 이물질을 힘껏 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더럽다거나 흉하다는 생각이 끼어들 틈조차 없었습니다. 독한 가래를 입안 가득 머금었다가 바닥에 뱉어내기를 수차례. 그녀의 입가와 옷자락이 더럽혀져갔고 그 자리에 아이의 창백하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가 경악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단숨에 달려들어 향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댔습니다. 그 서슬에 날카로운 손톱이 향실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땀과 눈물에 젖어 있던 재가 씻겨 내려가며 촛불 아래 향실의 맨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깊은 눈물이 고인 아이의 생모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향실은 정 씨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처절한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이 손 놓으시오. 내 아이가 죽어갑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유모의 입에서 터져나온 또렷하고 처절한 한마디. 그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강했고 절박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정 씨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향실은 다시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아가 눈 좀 떠보라. 어미가 여기 있다. 제발 숨 좀 쉬어보거라. 향실의 그 처절한 절규는 단순한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을 몽땅 갈아 넣어 부르는 생명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그 핏빛 어린 간절함이 마침내 하늘에 닿았습니다. 축 늘어져 있던 아이의 몸이 움찔하더니 꽉 막혀 있던 숨통이 트이며 벼락 같은 울음보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김진 사택의 높은 담장을 넘어 저 멀리까지 울려 퍼질 듯한 그 우렁찬 소리.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돌아온 아이는 본능적으로 향실의 따뜻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향실은 아이를 부서질 새라 끌어안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하염없이 오열했습니다.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아가. 검댕이 씻겨 나간 하얀 맨 얼굴로 아이와 이마를 맞대고 눈물 흘리는 향실의 모습. 그것은 그 어떤 부처나 보살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 정 씨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벙어리가 아니었어. 게다가 저 얼굴은 정 씨의 시선이 노마님에게 향했습니다. 노마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참담하지만 안도감이
섞인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알고 계셨습니까? 저 천한 것이 씨바지라는 걸 알고도 들이신 겁니까?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하인들도 숨을 죽이고 노마님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노마님은 천천히 눈을 뜨고 떨고 있는 정씨와 아이를 품에 안은 향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냉정함만이 아니라 깊은 회한과 안도가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렇다. 내 손주를 살릴 사람은 이 아이의 생모뿐이라 여겼다. 천륜을 속일 수는 없는 법. 보아라. 내가 그토록 떼어놓으려 했던 저 아이가 누구의 품에서 숨을 쉬고 있는지. 노마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향실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든 아이가 있었습니다. 핏줄이 당기는 힘. 그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 앞에 정씨의 억지와 질투는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씨는 힘없이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안방을 차지했으나 아이의 목숨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자신의 처지가 사무치게 비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향실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노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님, 약조를 어겼으니 죽이셔도 좋습니다. 허나 이 아이가 다 나을 때까지만, 제발 그때까지만 곁에 있게 해 주십시오. 향실의 당당하고도 애절한 청원에 노마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다. 내 생각이 짧았다. 벙어리 행세를 시킨 것도 얼굴을 가리라 한 것도 다 내 욕심이었다. 내가 살렸다. 내 손주를, 이 가문의 대를 내가 살린 것이다. 정말 고맙구나. 노마님은 향실에게 다가와 잿가루와 피로 더럽혀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양반과 천민, 시어머니와 씨바지라는 신분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정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어딘가 날카로운 것을 품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 친오라비는 현감입니다. 이 일이 관가에 알려지면 가문이. 노마님은 천천히 정씨를 바라보며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관가에 가문 망신을 먼저 올릴 텐가. 씨바지를 드리고 그 아이의 친모를 밖에 내쳐 굶겼다는 사실과 아이가 본처의 품에서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 그때 가문이 남는 것인가. 내가 먼저 관가에 올려 두 눈 밝은 곳에 비춰질 것이다. 내 오라비가 현감이라면 나는 이 집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큰어른이다. 정씨는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노마님의 논리는 냉정하면서도 완벽했습니다. 가문을 지키려면 입을 다물어야 했고, 입을 다물려면 향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강도윤이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CHO에서 수거되었던 향낭이 있었습니다. 마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향낭의 안정향 조합은 시장에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백합근과 함께 쓰는 특수 약초 조합인데 이건 저도 한 사람의 손에서만 본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것이지요. 강도윤은 향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이 향낭의 향에 안정되었었습니다. 이 여인의 손에서 만든 향이요. 아이의 몸 안에서 이미 익숙한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맡아온 냄새. 그것이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방 안은 깊은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의원의 논리적 증언이 마지막 퍼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노마님은 집안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엄명을 내렸습니다. 비록 신분은 다르나 향실은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손주를 살려낸 은인이니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를 어기는 자는 내 손으로 쳐내겠다. 차가운 광에 갇혀 짐승 취급을 받던 씨바지 여인은 이제 별채의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지내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로는 드릴 수 없었지만 지혜로운 노마님은 묘수를 내었습니다. 향실을 아이의 유모로 곁에 두되 안채의 식솔과 다름없는 대우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내 아비도 데려오너라. 내 손주의 외조부와 다름없는 분이 아니시냐? 노마님의 배려로 병든 향실의 아버지도 따뜻한 것처럼 옮겨져 딸이 지어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본처 정씨도 그날 밤의 충격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핏줄이 당기는 그 거대한 힘을 눈앞에서 목격한 정씨는 더 이상 억지로 아이의 어미 노릇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불당에 들어가 불공을 들이며 아이의 무병장수를 빌었습니다. 비록 마음은 낫지 않았지만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욕심을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윤 씨가 떠난 별채는 온전히 향실과 아이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향실은 더 이상 얼굴에 죄를 취하지도 벙어리 흉내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비단 옷도 화려한 장신구도 마다했습니다. 그녀가 원한 보상은 오직 하나.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곁에서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넘어지면 제일 먼저 달려가 일으켜 세워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화창한 봄날, 김진사택의 대문 앞이 요란한 걸리 소리와 함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장성한 아들 창인이 과거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말을 타고 들어오는 창인의 모습은 눈이 부시게 늠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굽신거리며 환호했고 늙은 노마님은 지팡이를 짚고 나와 눈물을 훔쳤습니다. 말에서 내린 창인은 가장 먼저 사랑채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리고 그 다음으로 안채의 노마님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유모는 어디 계십니까? 창인은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잔치 음식을 장만하고 있던 늙은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향실이었습니다. 창인은 체면도 잊은 채 부엌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부엌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향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무슨 당치도 않으신 말씀을. 아닙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죄를 바르고 벙어리 행세를 하셨던 그분.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광문을 부수고 나오셨던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라는 것을 저는 오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제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던 날 할머님께서 제 손을 잡고 눈물로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인은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으며 향실의 거친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향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쫓겨난 씨바지로 시작하여 이름 없는 유모로 평생을 숨죽여 살았지만 그녀는 끝내 아들을 조선 최고의 인재로 키워냈고 무엇보다 아들의 가슴 속에 진짜 어미로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그때 창희는 품속에서 작은 향낭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향낭이었지만
아직도 희미한 안정향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태어난 날 밤 어머니께서 몰래 놓아두신 향낭입니다. 할머님께서 소중히 보관하고 계시다가 제가 과거 보러 떠나는 날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품에 안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향기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향실은 그 향낭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20여 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향실의 흰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 긴 세월 모진 풍파를 홀로 견뎌낸 어미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는 하늘의 따뜻한 손길 같았습니다. 피는 향으로 기억된다. 그 포근한 바람결에 죄를 치라하고 숨죽여 울어야만 했던 그 춥고 배고팠던 지난날의 사무친 슬픔이 거짓말처럼 모두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